금융자 본주의라는 신기루. 앞장에서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얘기가 길어져서 장을 구분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 본주의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성찰이 없이 그저 신자유주의라는 환상에 들떠 자유주의라니 좋은 것 같고 새로운 거라니 더 좋은 것 같은 풍선을 타고 둥둥 떠다닌 결과가 어떻게 한 나라를 파멸시키는지에 대해 냉철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자 본주의란 것이 은행을 위시한 금융자본의 힘으로 산업자 본주의를 뛰어넘어 더 큰 부를 창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20세기 초에 J.P. 모건 일파가 미국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다가 대공황 이후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쇠퇴한 뒤 다시 1980년대 이후 금융부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다시 확대되어 왔던 개념으로 쉽게 말하면 돈으로 경제의 주도권을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주주 자본주의란 것도 있는데 이는 기업의 주인이 주주이니만큼 기업의 모든 활동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나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융자 본주의가 왜 문제가 되느냐를 고찰해보면 한마디로 시체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금융이란 것이 말 그대로 자금의 융통 또는 유통과 같은 매개의 기능이 주된 역할이고 따라서 필요시에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잘 연결시켜주는 순기능을 수행하면 되는데 여기서 범위를 넓혀 스스로 이익을 찾아 나서고 기업을 부추겨 M&A와 같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에서도 만족하지 못하여 이제는 아예 독자적으로 파생상품과 같은 위험 자산에까지 투자의 손길을 뻗쳐왔습니다. 금융기관 본연의 임무를 많이 초월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공격적 투자가 실물 경제의 성장이 뒷받침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이런 도박이 무슨 실물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치고 빠지는 방법으로 단기 수익만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이는 제로섬 게임의 법칙에 따라 다른 누군가의 손실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과연 금융이 미래일까요? 금융이 무엇을 만들고 생산해내고 어떠한 가치를 증대시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쫓아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도박과 같은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폐해는 이러한 세태가 만연할 때 정당한 노동의 가치는 그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06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교역량이 8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시장 규모는 1,500조 달러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 예를 들어 2002년 브라질 대통령 후보 룰라는 자국의 의사결정을 내릴 때 미국이나 IMF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는 곧 국제금융시장에서 룰라가 국제경제에 관심이 없으므로 그가 선출되면 브라질의 위기가 온다는 것이고 외환시장에서 레알화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룰라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빠른 헤지펀드는 이를 분석하여 레알화를 팔아치워 79월 단 2달 사이에 260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일본에서 유입된 연기금을 토대로 한 이 헤지펀드는 덕분에 일본의 연금 지급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브라질의 환율 하락으로 인한 브라질 경제의 타격을 걱정하는 듯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기회라고 솔직히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이익만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브라질의 위기는 세계화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인데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이익은 혜택받은 소수에게 돌아가고 그 폐해는 전 세계의 그것도 빈곤층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거대 재벌도 은행의 자금 회수 압력에 곤두박질 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한국의 GDP 규모를 볼 때 수백억 달러 이상 거대 자본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 영향은 상상하기도 두렵습니다. 은행의 현금 보유 비율이 예금 총액의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신뢰 상실은 곧 금융 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실제 화폐의 뒷받침이 없이 가상의 돈으로 자금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 헤지펀드의 탄생을 가져왔듯이 과학기술의 진보와 같은 실물 경제의 뒷받침이 없이 허수로 표현되는 성장은 버블을 가져올 뿐입니다. 돈이 거래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투기의 자본으로 쓰일 때 무한대의 달러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돈을 벌려면 돈을 장롱 속에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견실한 실물 경제의 성장을 통해 땀 흘려 키운 파이를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에 전부 뛰어들어 전 세계인들이 고통을 겪을지 모르는 도박을 담보로 수익률 게임을 벌이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헤지펀드는 주가가 하락할 때를 예상하고 주식을 팔아치우는 공매도 방식을 통해 수익을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은 앉아서 그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개미 투자자들은 펀드에 투자하든지 선물에 뛰어들든지 하는 수밖에 없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투자의 기회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미들에게는 장롱 속에 돈을 쌓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익 나면 수수료 챙기고 손해 나면 나 몰라라 하는 사업. 참으로 좋은 아이템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헤지펀드가 일본의 연기금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는데 기업의 하강을 이용하여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헤지펀드는 과연 기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 하락과 파산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수익 창출 행위가 해당 펀드에게 수익을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누가 마련할 수 있을까요? 과거 경제는 농업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을 통한 유가증권의 등락을 수단으로 하여 단기 수익 창출에 매진하고 있고, 게다가 금융공학의 발달을 통하여 시장이 오히려 하락할 때 수익이 발생하는 시스템이 일반화된다면 이는 곧 기업과 시장, 그리고 국가와 세계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시장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헤지펀드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헤지펀드는 당국의 투자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이 얼마인지조차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인데, 사회적 약자를 약탈하는 것, 무지한 사람을 먹이감으로 삼는 짓, 그리고 그 사이에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프라임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에게 서브프라임으로 대출을 받게 하면 브로커는 가상금리에 대한 수익장려금을 받아서 챙깁니다. 추악한 미국식 합법적 자본주의인 셈이지요. 그럼 금융자본주의로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치명타를 입고 주저앉은 나라들로 영국의 대처리즘을 배우겠다고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후 해외에서 자금 들여와 빚잔치를 벌이다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불과 4년 만에 인구 30만의 초민이 국가에서 가구당 20억을 끌어안고 차폭한 아이슬란드와 캐시미어를 생산하기 위해 양에서 염소로 사육품종을 전환한 뒤 은행 자본가들의 꼬임에 빠져 일명 캐시미어의 비극을 세상에 알리며 나락으로 추락한 몽골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는 부족에서 올 수 있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과잉에서 온다고 보여집니다. 금융기관은 그 기여도에 비해 너무도 비대해졌습니다. 미국의 경우 80년대에는 금융업의 이익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였는데 지금은 40%로 늘었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 경제 스스로가 라스베가스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주체할 수 없는 탐욕의 머니게임에서 왔음이 증명되었다면 이제 이러한 환상에서 벗어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이라는 것은 안정적 고용과 그에 따른 합리적 소비, 그리고 대외 의존도를 줄여가며 내수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